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딥러닝 기반의 무선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발표를 맡은 김계성 교수님 연구실의 석사과정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무선통신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딥러닝 기반의 무선통신 시스템, 그 무선통신 시스템을 블록 스트럭처드와 엔드-투-엔드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두 개 모두의 딥러닝이 어떻게 사용되고 적용되었는지 설명을 하고, 이제 무선통신과 딥러닝 사이의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무선통신을 통신의 역사와 그리고 디지털 통신과 디지털 통신 시스템,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인 OFDM 기술과 미모 기술을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통신이라는 게 옛날부터 불로 신호를 전달하거나 새를 통해 편지를 전달하거나 다들 아시는 모스 부호로 이제 암호화를 해서 전달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서 현재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까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는데요. 그 신호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앞에 그림과 같이 컨티뉴어스한 시간대에서 컨티뉴어스한 밸류를 가지는 신호이고, 디지털 신호는 디스크리트한 시간축에서 디스크리트한 밸류를 가지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현재 통신 시스템에서는 아날로그 신호보다는 디지털 통신이 더 선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디지털 신호의 장점들 때문입니다. 디지털 신호의 장점으로는 아날로그 신호에 대비해서 신호의 왜곡이나 간섭에 대한 영향을 덜 받고, 그리고 더 신뢰도가 크고 드는 비용도 적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보다 더 유연한 작동이 가능하여 다양한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동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신호에도 장점뿐만 아니라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는데요. 그 트레이드오프로는 이러한 저희가 원래 메시지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거를 디스크리트한 신호로 바꾸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신호 처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그림에서 보시듯이 비트 시퀀스를 이제 그 비트 인터벌마다 샘플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 동기화가 상대적으로 필수적이고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통신은 잡음의 세기가 스레시홀드 값보다 커지게 되면 급격한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신 시스템에서는 디지털 신호가 주로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통신 시스템을 간단하게 3개의 블럭으로 나타내면 송신단이 있고 수신단이 있고, 그리고 송신단이 신호를 보내서 수신하기 전까지 그 신호가 겪는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송신단과 수신단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많은 목적에 따라 신호 처리를 하는 여러 개의 블록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디지털 통신에는 시간 동기화가 필수적인데 이 각 블록마다 시간 동기화를 또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 시간 동기화 문제는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많은 블록들을 다 다룰 건 아니고, 여기서 가장 필수적인 블록들인 앞에서 파란색이 친 이런 블록들만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뽑아서 그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례대로 각 블록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이제 만약에 저희가 안테나에서 저희 휴대폰으로 신호를 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신호가 직선거리로 저희한테 도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빌딩에 반사되어서 도달할 수도 있고 지나가는 차에 반사되어서 저희에게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도달하는 신호는 당연히 시간대가 다 다를 것이고 각 신호가 가지고 있는 위상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직선거리로 도착한 신호를 T1에 도착했다고 하고 빌딩에 반사된 신호를 T1 플러스 타우 1이라는 시간에 도착했다고 하고 차에 반사돼서 온 거를 T1 플러스 타우 2라는 시간에 도착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각각 다른 앰플리튜드를 가진 신호와 각각 다른 페이지를 가진 신호가 만약에 저희 휴대폰으로 전송이 돼서 이제 신호 처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각각의 신호들은 상세 간섭과 보강 간섭을 일으켜서 원래 신호에 대해서 왜곡이 일어난 신호가 수신이 될 것입니다. 통신에서는 이렇게 다중경로에 대한 이런 신호의 왜곡 현상을 페이딩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널은 이러한 페이딩 현상뿐만 아니라 노이즈가 낄 수도 있고 그 거리에 따라 패스로스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신호가 왜곡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신단과 송신단은 이러한 채널의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널의 정보는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이라 해서 CSI라고도 하는데요. 송신단 입장에서는 CSI를 알아야 이러한 채널에 강인한 신호를 만들어서 수신단에 보낼 수 있고 수신단은 또 이러한 CSI를 알아야 어떤 수신된 신호에서 CSI의 역함수를 구하여서 원래의 정보 신호를 복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송신단과 수신단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 신호를 비트 시퀀스로 바꿔주는 소스 인코딩과 채널 인코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스 인코딩은 우리가 보내고 싶은 신호를 가장 짧은 가장 비트를 적게 소모하는 비트 시퀀스로 바꿔주는 코딩 방법이고 채널 인코딩 방법은 그 바뀐 비트들을 채널에 강인한 신호로 만들기 위해 코딩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사인파의 반주기 신호를 전송을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 신호는 시간 샘플마다 샘플링이 될 것이고 각 시간 샘플마다 어떤 심볼, 지금 같은 경우에는 0, 1, 2, 3 총 4개의 심볼에 매핑이 되게 될 것입니다. 총 4개의 심볼을 가지기 때문에 가장 짧게 비트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각 심볼을 2개의 비트로 매핑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가장 간단한 예이긴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보내고 싶은 메시지인 사인의 반주기 형태의 신호를 몇 개의 비트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소스 인코딩을 한 다음에 이러한 비트를 채널에 강인한 신호로 만들기 위해서 채널 인코딩을 실시합니다. 이 채널 인코딩은 옆에서 만들어진 비트를 그대로 들고 와서 가장 간단한 채널 인코딩 중에 하나가 그냥 단순하게 여러 번 한 비트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0을 한 번 보내는 것보다는 3번을 보내서 그 중에 3번을 받았을 때 그 중에 많은 비트를 판단하는 것이 에러 확률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채널 인코딩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밴드패스 모듈레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밴드패스 모듈레이션은 말 그대로 밴드패스는 특정 주파수 대역을 뜻하는 거고 모듈레이션은 어떤 신호의
캐리어 신호를 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캐리어 신호의 주파수는 원래 신호의 주파수보다 훨씬 큰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삼각함수에서 배웠듯이 어떤 신호에 특정 주파수를 가지는 사인파를 곱하게 되면 앞에 그림에서 보시듯이 원래 베이스밴드에 있던 신호의 주파수 영역대가 캐리어 주파수인 WC 쪽으로 평행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내고 싶은 주파수 대역으로 원래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주는 게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이런 모듈레이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듈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모든 신호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베이스밴드에 다 분포를 할 것입니다. 주파수가 다 낮은 0과 가까운 지역에 0과 가까운 곳에 주파수 스펙트럼이 분포를 할 것인데 모든 통신 사용자가 베이스밴드로 통신을 하게 되면 이게 신호가 섞이게 되면서 왜곡이 일어나서 통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에 그 보내고 싶은 신호를 실어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용자와 겹치지 않게 모듈레이션을 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캐리어 프리퀀시가 원래 신호 주파수보다 훨씬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듈레이션을 하면 신호의 주파수가 커지게 됨으로써 그 신호의 파장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그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안테나의 반지름의 크기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통신을 할 때 모듈레이션을 사용해 왔고요. 앞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에 대한 모듈레이션 신호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넣은 이유는 디지털 신호가 모듈레이션을 했을 때도 딱 사람이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노이즈에 좀 강인할 것 같고 0과 1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둠으로써 비교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디지털 신호가 왜 아날로그 신호보다 선호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파수를 자원이라고도 하는데 그 각 주파수 대역을 목적에 따라 이렇게 법으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는 통신 시스템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인 대표적인 두 가지 OFDM 시스템과 미모 시스템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FDM은 정식 명칭은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인데 주요한 특징은 직교하는 주파수를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시간축에서 볼 때랑 주파수 축에서 볼 때랑 다른데 이 직교하는 주파수라는 뜻은 두 개의 신호를 내적을 했을 때 0이 나오면 이 두 신호는 직교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주파수 축을 봤을 때 지금 빨간색 그래프를 잘 보시면 피크를 한번 찍고 나머지 주파수의 피크점에서는 값이 다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파수가 피크일 때는 전혀 다른 신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모듈레이션 기법을 여기에 적용해 보시면 원래는 캐리어 주파수 하나에 정보를 하나 실어 보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직교하는 주파수 여러 개의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신호를 병렬적으로 한 번에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시간축을 추가해서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주파수가 느린 신호고,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주파수가 빠른 신호입니다. 이 신호에 저희가 이제 보내고 싶은 메시지의 비트들을 곱해서 보내게 되면 병렬적으로 여러 개의 비트를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OFDM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미모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통신 시스템은 한 개 안테나와 한 개의 송신 안테나와 한 개의 수신 안테나를 사용하는 채널이 딱 한 개인 시스템만 설명드렸는데, 미모는 이제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를 여러 개를 둠으로써 이제 멀티플렉싱 효과랑 다이버시티 효과를 통해 정보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신뢰도를 높이는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한 개 안테나와 한 개 안테나가 신호를 주고받으면 채널이 하나인데, 4개 안테나와 4개 안테나가 주고받으면 총 채널이 16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정보량을 늘리거나 그런 식으로 정보량을 늘리거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식을 간단하게 보시면 수신된 신호 Y에는 물론 벡터겠죠. Y에는 XN이라는 송신 벡터에 VN이라는 프리프로세싱 벡터를 하나 곱하고, 그리고 채널 매트릭스인 HN을 곱하고 그 뒤에 노이즈 벡터인 ZN을 더한 게 YN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거를 제가 왜 적었냐면 뒤에서 나올 내용 때문에 적었는데, 보통 통신 시스템은 신호가 송신되고 나서 수신되고 나면 수신기에서 수신된 신호를 통해 이 채널의 정보를 추정하게 됩니다. 채널을 추정을 해서 이거를 다시 송신단에 보내면, 피드백으로 보내면 그 송신단은 그 채널 정보를 받아서 내 정보 비트를 그 채널에 강인한 신호로 다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미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CSI를 돌려주는데 채널이 너무 많아져서 이 CSI가 안테나의 개수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CSI의 오버헤드가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제 딥러닝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통신 시스템은 여러 가지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블록 스트럭처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딥러닝을 적용을 시킬 때 각각의 블록에 대해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예 그 트랜스미터를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블록으로 생각을 하고 딥러닝을 적용시킨 엔드-투-엔드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딥러닝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블록 스트럭처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대표적으로 신호 압축, 그리고 신호 탐지, 그리고 모듈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도 한 2개 정도의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CSI 피드백 컴프레션과 리컨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명했던 미모 시스템에서 이제 CSI 오버헤드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한 압축시켜서 보관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딥러닝 기반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딥러닝이 적용되기 전에는
컴프레시브 센싱이라는 방법으로 이런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은 높은 차원의 신호를 신호의 스파르시티를 사용해서 낮은 차원의 신호로 바꾸는 이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그 스파르시티 매트릭스인 파이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그 파이라는 매트릭스로 압축을 시킨 다음에 다시 그 매트릭스에 역행렬을 곱해서 복원을 하는데, 그 복원할 때 그 해상도가 너무 낮아져서 그 CNN으로 그거를 좀 더 커버를 해보자 하고 해서 제안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CS 기반의 Deep Convolution Neural Network가 제안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러한 모델은 실제 환경에서의 신호들은 사실 스팔스하지 않다는 문제점에 의해서 실제 적용에 제한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모델이 여기서 CSINet이라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기존의 Compressive Sensing 그 파이 매트릭스를 없애고 거기를 아예 그 dense 레이어를 추가시킴으로써 Compressive Sensing으로 차원을 축소하지 말고 dense 레이어로 차원을 축소시켜 보자 해서 제안된 구조입니다. 그렇게 n짜리 행렬을 m짜리 행렬로 축소를 시켜서 보내고, m짜리 행렬을 다시 dense 레이어를 통해 n짜리로 늘리고, 그 n짜리에서 RefineNet이라는 Convolution Neural Network의 CNN이 여러 단 쌓인 구조를 2번 정도 통과시켜서 결국 CSI를 복구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데이터는요, 그 CSI에 이렇게 간략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나지고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 입력은 CSI, 2차원 CSI에 DTF를 통해서 2D Angular Delay 도메인의 입력을 사용해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플래튼을 통해 늘린 다음에 덴스를 통해 차원을 축소시킵니다. 그 축소된 차원의 코드워드가 다시 송신단으로 피드백이 되고 나면 그 코드워드는 다시 덴스 레이어를 통해 사이즈가 늘어나게 되고, 그 늘어난 사이즈는 실수 부분과 허스 부분으로 다시 2개의 벡터로 나뉘게 됩니다. 그 2개로 나뉜 벡터들을 다시 RefineNet을 통해 CSI를 복원하는 구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CSINet에 LSTM을 추가한 구조가 제안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채널이 사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타임 베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제안했던 CSINet에서는 그냥 DFT만 했기 때문에 시간축에 대한 정보는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축까지 고려하기 위해서 LSTM을 추가적으로 뒤에 붙여서 제안한 구조가 여기서 CSINet LSTM입니다. 다음으로는 조인트 소스 채널 코딩인데요. 앞에서 제가 소스 코드랑 채널 코딩을 설명드렸는데 그때 설명드렸을 때 소스 코딩과 채널 코딩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블럭에서 동작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현재 많은 통신 시스템에서는 그 많은 블록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소스 코딩과 채널 코딩을 한 번에 동시에 수행하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여기 논문에서는 LSTM 기반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사용해서
그 동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코더 부분에서는 LSTM을 사용하지 않고 BLSTM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BLSTM 같은 경우는 이전 시간의 스텝이 이후의 스텝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후의 스텝들이 이전에도 영향을 끼칠 때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보시면 두 개의 LSTM이 이렇게 병렬적으로 쌓여서 그 아웃풋 벡터가 컨캐트네이트 돼서 사용되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인트 소스 채널 코딩의 구조는 앞에 그림과 같고요. 이거를 인코더와 디코더 부분으로 나눠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인코더 부분에서는 글로브라는 임베딩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우리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임베딩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벡터가 W1부터 end of sentence까지가 되고, 이게 이제 BLSTM의 시간 스텝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이 BLSTM에서는 셀 스테이트 매트릭스와 아웃풋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전 BLSTM의 아웃풋 매트릭스는 다음 BLSTM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저희가 사용하는 신호는 그 마지막 시간 스텝인 n+1에서의 셀 스테이트 매트릭스와 아웃풋 매트릭스만 사용을 해서 그 모든 BLSTM에 대한 셀 스테이트와 아웃풋 매트릭스를 컨캐트네이트 해서 덴스 레이어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덴스 레이어를 통해 차원을 줄이고 하이퍼 탄젠트를 통해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매핑을 시키게 되고, H와 C에 대한 바이너라이저를 수행하고 그것을 다시 컨캐트네이트해서 B라는 송신 신호를 만들게 됩니다. 디코더 부분에서는 이 수신된 신호에 노이즈가 더해진 O라는 벡터를 가지고 다시 두 개의 H와 C라는 벡터로 나누게 되고, 이 H와 C를 다시 덴스 레이어로 거쳐서 차원을 늘리게 되고, 이 차원을 늘린 어떻게 보면 셀 스테이트와 아웃풋 매트릭스를 다시 그 LSTM에 입력으로 넣게 됩니다. 그리고 LSTM의 시간 스텝 입력은 start of sentence를 시작으로 W1을 예측하고, 그 W1이 다음 시간 스텝의 인풋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end of sentence까지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통신 시스템에 적용된 사례가 아니고, 이러한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통신 시스템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소스 채널 코딩을 같이 할 수 있겠다라는 통찰을 주는, 그런 통찰을 제안하는 논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호 탐지를 하는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호 탐지와 채널 추정과 신호 탐지는 채널을 지난 수신 신호를 수신단에서 받았을 때 이루어지고요. 처음으로 소개할 거는 이제 채널 에스티메이트와 신호 탐지를 같이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원래 통신 시스템에서는 신호를 수신했을 때 그 신호가 거친 CSI를 추정을 하고, 그 CSI를 기반으로 신호를 다시 복원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OFDM 시스템에서 이 두 동작을 한 번에 하는 DNN 기반의 시스템에 제안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DNN은
엄청 간단한 그냥 덴스 레이어의 5개의 층으로 쌓인 구조인데요. 이 덴스 레이어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OFDM 시스템에서의 파일럿 블록 하나와 하나의 데이터 블록이 실수와 허수축으로 나뉘어서 2차원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미모에서 채널 추적, 그 신호를 탐지하는 모델입니다. 미모 시스템에서 신호를 탐지하는 모델로 디텍션 네트워크라고 덴넷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덴넷에서는 수신 신호 Y와 채널 정보 H로 X를 복원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때 채널 정보 H는 완벽하게 안다고 가정을 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구조를 보시면 총 4개의 벡터가 맨 처음 덴스 레이어를 거치게 되는데요. 총 4개의 벡터는 이 논문에서 이 구조를 제안한 저자가 어떤 직관을 가지고 이 4개의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y는 hx 플러스 w라는 기본적인 식에다가 h 트랜스포즈를 앞에다가 곱해서 저런 식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식에서 h 트랜스포즈 y와 h 트랜스포즈 hx라는 이러한 두 개의 키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한번 x를 추정을 해보자, 원래 신호를 탐지를 해보자 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벡터로 들어가는 것은 h 트랜스포즈 y와 x 햇 그리고 x 트랜스포즈 h 트랜스포즈 h x 햇 그리고 v라는 이런 전달 함수 벡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벡터들이 컨캐트네이트 돼서 덴스 레이어를 거치고 나서 Z를 생성했고, 이 Z를 다시 어떠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Non-Linear Activation Function, psi라는 거를 적용을 해서 X 햇을 다음 스텝에 X 햇을 추정을 하고, 그리고 다음 스텝에 이런 전달 함수 벡터인 V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원래 신호인 X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듈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신단에서 바로 수신 신호를 가지고 하는 동작이고요. 이러한 모듈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무선 통신의 사용자와 이러한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너무 많은 신호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신호만 골라내기 위해서는 채널에 존재하는 신호의 모듈레이션을 분류할 수 있다면 원하는 신호를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목적에서 딥러닝 제안 이전에도 여러 가지 통계적 특징으로 수행되어 왔었습니다. 딥러닝이 제안되기 전에는 통계적 특징을 통해서 트리 구조로 분류가 되었고, 지금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VGG넷과 레즈넷을 이러한 모듈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에 적용을 했었습니다. 이때 학습 데이터는 24개 종류의 모듈레이션 종류와 이때 사용된 데이터들은 그 수신된 신호의 실수, 허수 2차원의 벡터였고, 그 벡터는 그 신호에 그냥 앰플리튜드를 집어넣었습니다. 표에 보시면 인풋에서 둘 다 2x1024의 입력을 사용했는데, 이는 실수, 허수 2차원과 1024개의 샘플을 사용해서 분류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능을 한번 비교해보면
기존의 통계적 특징을 사용해서 분류하는 법보다 VCC와 레즈넷을 사용했을 때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고, 특히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레즈넷 단의 개수를 더 쌓을수록 성능이 좀 더 향상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드-투-엔드 방식의 딥러닝 기반 시스템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드-투-엔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랜스미터와 리시버를 하나의 그냥 블록으로 보고 하나의 블록으로 보는 시스템입니다. 처음으로는 오토인코더 기반의 엔드-투-엔드 시스템을 제안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출력의 에러를 최소화하면서 입력 신호의 차원까지 축소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통신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널의 영향을 덜 받도록 메시지 S를 낮은 차원의 X로 학습을 통해서 생성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송신단의 입력은 메시지 셋 M개 중에 하나를 인덱스를 1로 만들어서 인코딩을 하였고, 결국 수신단에서 그 인덱스가 얼마인지 찾는 것이 그 소프트맥스 방법을 통해서 그 인덱스를 복원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AWGN이라는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채널에 한정하여 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서는 적용이 좀 힘들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강화학습 기반의 엔드-투-엔드 시스템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 같은 경우는 AWGN으로 채널을 가정했기 때문에 원래 메시지 셋과 수신된 메시지 셋 사이에 오차를 계산을 해서 학습을 할 때 이런 그레디언트가 수신단에서 송신단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물론 앞에서는 AWGN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전달을 할 수가 있었는데, 원래 실제 채널에서는 우리가 채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그레디언트가 송신단까지 전달이 될 수가 없어서, 그러한 채널의 그레디언트 손실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강화학습 기반의 시스템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CSI를 피드백하는 게 아니고 그 로스를 피드백을 해서 이러한 로스를 리워드 개념으로 보고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리시버 같은 경우에는 수신된 메시지 셋과 원래 메시지 셋 사이에 슈퍼바이즈드 학습이 되고, 트랜스미터에서는 로스를, 그러니까 즉 리워드를 받아서 학습을 하는 강화학습 기반의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신기와 송신기는 서로 독립적으로 학습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신기와 송신기에 각각 어떻게 학습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기에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신된 메시지 셋과 그리고 원래 메시지 셋 사이에 오차를 계산을 해서 그냥 간단한 댄스 레이어가 학습이 되는 거고요. 송신단 같은 경우에는 로스를 방금 수신단에서 계산한 것과 같이 계산을 해서 이거를 트랜스미터로 송신단으로 다시 전달을 해서 이제 거기에 그 리워드를 통해 트랜스미터도 간단한 댄스 레이어가 학습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점은 로스를 계산해서 다시 송신단으로 피드백을 할 때 이 로스가 지나온 채널은 릴라이어블 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안된 개념이 컨디셔널 겐을 사용한
엔드-투-엔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채널에 의한 그레디언트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고, 앞서 나왔던 강화학습 기반의 모델에서의 한계점도 극복하기 위해서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나왔던 모델과 다른 점은 이 컨디셔널 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부 채널을 아예 우리가 그 겐으로 만들어 보자 라는 게 개념이었고요. 앞에 있는 그림은 컨디셔널 겐에 대한 구조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겐과 다르게 컨디셔널 인포메이션 M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통신 시스템에서 컨디셔널 겐이 추가된 블록도고요. 여기서 사용한 컨디셔닝 인포메이션은 파일럿 정보를 담고 있는 송신 신호와 수신된 파일럿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트랜스미터와 리시버와 컨디셔널 겐은 서로 독립적으로 학습됩니다. 그러면 각각 단마다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트랜스미터를 살펴보면 트랜스미터는 계속 똑같이 엔드-투-엔드 로스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로스는 수신된 메시지 셋과 원래의 메시지 사이 간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트랜스미터의 덴스 레이어가 학습이 되고, 리시버도 똑같이 그 로스를 사용해서 덴스 레이어를 학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컨디셔널 겐의 학습 과정은 앞에서의 엔드-투-엔드 로스를 최소화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겐의 민맥스 옵티마이제이션 오브젝트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민맥스 옵티마이제이션 오브젝트는 아래의 식과 같이 컨디셔널 겐의 로스 펑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S에 대한 메시지 셋에서 송신단에서 X라는 신호로 송신 신호로 바꾸고 나면 실제 채널을 통과한 실제 신호 Y와 그리고 채널 제너레이터에서 생성한 가짜 채널을 통과한 가짜 신호 사이 관계에 그 가짜 신호, 진짜 신호와 가짜 신호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리얼과 페이크를 구분하면서 학습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고, 그리고 이러한 통신 시스템과 이러한 딥러닝 사이의 관계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기존의 통신 시스템은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블록들이 다 이론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각각의 블록들의 옵티마이제이션을 다 합쳐놨을 때, 이거 다 합쳤을 때도 엔드 투 엔드로 봤을 때도 이게 옵티마이제이션이 된 거냐라는 개념에서 엔드 투 엔드 커뮤니케이션이 더 우세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딥러닝 기반의 모델들이 제한되어서 기존의 통신에 대해 그 성능 비교를 했을 때 성능이 월등히 막 뛰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냥 컴페어러블한 성능이 다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딥러닝 기반의 통신은 좀 더 실제 세계, 그러니까 실제 환경에 좀 더 적용이 좋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딥러닝 기반의 통신 시스템의 이러한 목표를 이제 두 가지로 시스템 퍼포먼스를 증가시킬 것이냐 아니면 트레이닝 이피션시를 증가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통신 시스템에서는 성능을 판단을 할 때 비트 에러 레이트라고 BER을 통해서 성능을 구분을 하였습니다. 총 보낸 비트 수에 에러난 비트 수의 비율을 따졌다면 이러한 딥러닝 기반의 통신 시스템의
시스템은 이러한 BER을 볼 것이 아니고 새로운 러닝 매트릭이 필요하다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신 시스템에는 이러한 리얼월드 데이터셋이 아직 많이 개발되지 않아서 이러한 방향으로도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